진실이 아닐 때는 차라리 침묵을.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더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방법인 것이다. 목적과 이상이 좋더라도 그 방법과 과정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 버린다. 우리는 우리 목적과 이상이 저 멀리 산꼭대기에 있고 그곳으로 날아가면 되는 듯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정상까지의 과정과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도인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상식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언제나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알아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과오를 범하며 불행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안다는 것은 그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사건들의 현상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함이다. 내가 떠든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어떤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사실의 원인이 변질되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사실을 왜곡시키든가 은폐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불행을 더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습관이 되면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듯이 조작하게도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적인 고찰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무엇이 사실에 입각한 진실인가를 먼저 가리고 밝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유언비어에 현혹되어도 안 되며 사실과 어긋나는 것을 사실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진실을 안 뒤에는 그 사실과 사건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겠는가를 찾기 위해 객관적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나머지 사회 전체와 역사의 앞날에 오점을 남기거나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모두를 위해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묻고 그에 따르는 해답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도 생기며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 협조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방법이다. 우리는 결코 비민주적 방법에서 민주적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따르는 것은 비록 객관적 방법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지나쳐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행동을 감행할 권리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주어진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신의 양심과 이웃의 인격과 생명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절대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는 손을 댈 권리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지켜야 할 우리들의 성스러운 과업과 목적인 때문이다. 만일 우리들 중에 다른 사람의 양심과 인격 그리고 생명까지도 희생시켜 가면서 얻어야 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의 비극이며 사회의 파국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과 생의 의미는 인격 및 인간을 위해 있다는 것이 정당한 인간들의 보편적인 신념인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은 생활의 방법을 우리 모두가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선 어떤 불안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불안하게 사는 법이다. 불안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는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과거에 우리는 오늘과 같은 심한 불신 사회를 살아본 일이 없었다. 사회는 자라고 역사는 발전한다지만 불신의 심도는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비극이다. 지금 이렇게 심한 불신이 서로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진실할 수가 없다. 지금도 이러한 불신은 사회 전면에 뻗치고 있다. 우리가 공산사회를 증오하는 이유를 바로 이 불신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들 자신이 불신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면 이 무슨 당착이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누구나 거짓이 없는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도산의 글 중에 죽더라도 거짓은 말하지 말자 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사랑하자. 진실이 아닐 때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자.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허위는 열의 불신을 만들게 된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비록 선한 목적과 의도에서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허위를 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행에는 원인이 있다.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목적과 득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 자체가 허위인 것을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다. 심하게 되면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대중과 국민을 선동하는 사람을 유능한 정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정돈되고 성숙한 사회 같으면 일고의 여지조차 없는 술책과 계략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모두는 거짓을 배격하며 진실을 찾아
전진하는 지혜와 용기를 배워야겠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비록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가 주장하는 선한 내용과 긍정적인 뜻은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상대방의 의도를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상대방은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잘못을 거듭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모든 건설이 믿음 위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우리는 역사에는 노력 없는 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0년 동안에 만들어진 결과를 한두 달 동안에 새로운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초조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른 사회와 국가가 100년에 걸쳐 성취시켜 놓은 역사의 과정을 왜 5년 동안에 안 되느냐고 실망하는 일도 지혜롭지 못하다. 더 큰 불행이 있다. 성급한 초조감 때문에 애써 건설한 것을 파괴하거나 무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사의 발걸음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역사는 결코 한두 사람의 주장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며 날개를 가진 새가 날아가듯이 시간을 쉽게 단축시킬 수도 없다. 확고한 목표와 인내가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 중견사회의 주인공들이 조용한 전진을 거듭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역사의 정도를 그르치거나 역행하여 사회적 불안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며 자신의 노력을 역사학의 무덤에 쌓아 올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철학인의 경제관. 우리는 모두가 상식을 갖고 생활한다. 옛날부터 상식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며 생활과 더불어의 지식이었다. 그러므로 생활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자연히 높은 수준의 상식을 갖고 살았으나 생활 수준이 낮은 사회일수록 낮은 상식을 지니고 살았다. 아직도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들의 상식 수준은 그만큼 낮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선진사회에서는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생활과 더불어의 지식인 상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그대로 머물지 않는다. 반드시 그 내용이 과학적 성격을 갖추면서 보다 높은 지식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과학은 이미 식이 아니라 학의 위치를 차지한다. 같은 지식이지만 그 내용이 확실하며 그 확실성이 입증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으로서의 과학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낮은 차원의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상식이 어느 정도 높아질 때까지는 과학을 지닐 수 없다. 과학은 상식이 내포하는 문제를 해결 지을 수 있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낮은 상식의 소유자들은 그 속에
의문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과학이 해결짓게 되면 그때의 과학은 두 가지 성격과 내용을 갖추게 된다. 비로소 학으로서의 성격을 차지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생활을 더 좋은 생활로 이끌어 올리는 능력을 갖춘다. 예로부터 과학이 발달되면 생활이 편리해지며 생활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과학은 어떤 학문인가? 과학은 사실에 입각한 학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그 법칙과 원리를 얻는 것이 과학이다. 그때의 사실은 구체적인 현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실이 없으면 과학은 불가능하며 그 기반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속에 또 의문과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사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의이다. 우리는 해부학을 연구한다. 그러나 생명의 의미와 가치는 해부학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물질에 대한 연구를 거듭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과 자연의 의미와 가치는 물리학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어진 사물의 의미와 가치를 묻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사물 및 존재에 대한 철학적 과제를 느끼게 된다. 심리학은 과학이다. 그러나 인간학은 이미 철학에 속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생리 및 심리적 현상에서 어떤 법칙과 원리를 찾으면 된다. 그러나 인간학은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높은 차원에 속하는 인간을 연구하게 된다. 마찬가지의 뜻이 학문 일반에도 통하는 것이다. 정치학이 있는가 하면 정치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는 정치철학이 있고, 법학이 있는가 하면 법철학이 있어 법의 본질 및 그 의미와 가치를 묻게 된다. 이것은 모든 학문이 갖고 있는 철학적 과제이며 학문이 전체성과 근원성을 갖게 되면 언제나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경제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처음에는 사회 일반과 통하는 상식으로 경제에 참여하게 된다. 그 사회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이 그대로 우리들의 경제관이 된다. 낭비는 나쁘며 검약은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근면은 경제 증진의 원천이며 게으름은 모든 가난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경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경제 생활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떤 법칙과 원리를 발견한다. 누구의 원리라든가 누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비교적 경제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경제의 법칙과 원리를 그 자체대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 순수 경제학이라든가 이론 경제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가 싶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철학적 성격을 띠게 되며 경제의 본질과 더불어 그 의의를 경제 법칙과 동시에 그 가치를 찾게 된다면 경제는 자연히
보다 높은 차원의 철학적 과제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탐구의 목표이며 종착점일 수도 있다. 경제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궁극적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에까지 도달한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얻기에 많은 난점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며 경제법칙은 무엇인가고 묻는 차원과도 일치되지 않는 물음인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는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경제는 그 자체가 독립된 가치를 지니며 경제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경제가 자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는 인생의 목적이 아닐 수 없다고 느끼기 쉽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제는 자주적이면서도 주체적인 가치를 지니지는 못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삶과 인생의 한 수단이며 방편일 뿐이다. 예비적이며 무엇인가를 위한 준비적 가치에 지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방편일 뿐이다. 물론 경제는 필수적이다. 누구도 경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또 경제와 무관하게 인생을 영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는 그 자체가 목적은 못 된다.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는 힘과 정치, 돈과 경제, 기계와 기술은 어디까지나 예비적 가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바쳐 우리가 얻으려는 보다 높은 가치는 무엇인가? 야스퍼스는 그것을 정신 및 문화적 가치라고 말한다. 예술, 학문, 도덕 등의 정신적 가치는 물질이나 경제보다는 높은 목적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최후의 가치와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야스퍼스는 그것을 인격의 가치라고 본다. 인격은 모든 것의 목적이며 높은 가치를 긍정,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철학자의 뜻이기보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인을 얻을 수 있는 타당성을 갖는다. 우리들의 생각이 여기에 미칠 수 있다면 좀 더 철학적인 사색을 전개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관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경제가 인생의 근원이거나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떤 견해로부터도 생각을 바꾸며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좀 더 확실한 휴머니즘적 의의를 경제 속에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가 보다 값있는 인생을 위해 쓰여지며 그 때문에 필수적이기는 해도 경제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며 경계해야 할 생각이다. 경제가 중하면 중할수록 또 그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경제는 값 있는 삶을 위한 수단임을 굳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문제를 생각할 때 언제나 소유관념을 떠날 수 없었다. 이 소유 자체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비극을 낳게 된다. 그 비극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보다 경제 우위가 차지하는 비극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격과 인권을 유린당하며 빈곤 때문에 인간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당하는 비참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해버렸다. 재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같이 일해 같이 먹으면 된다. 그것이 세상의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소유를 인정했을 때보다도 더 부진한 생산과 빈곤한 소비를 자초하고 말았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경제의 소유와 더불어 기여의 정책화였던 것이다. 인간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한계는 극히 적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의 몇 배를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히려 경제는 적은 소유와 큰 기여에서 그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학자는 보다 많은 지식을 사회에 줄 수 있을 때 훌륭한 학자가 된다. 예술가는 보다 고귀한 예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참다운 예술가가 된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업인은 그 재산을 소유하려고 할 때 그 의미를 상실하나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참다운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사실 따져보면 경제성장이 가장 빠르며 중산사회가 확립되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는 이러한 기여체제가 확립된 사회들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의 소유성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과오를 범했으나 오늘의 경제는 소유보다는 그 기여성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경제적 중류층으로 형성하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게 된다. 베버의 생각 속에도 비슷한 뜻이 들어가 있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가르치는 경제의 뜻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근검한 생활을 해서 부를 축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내 가정이 인생을 즐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불행한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그러한 정책과 체제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좋다. 확실한 것은 경제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그 일을 위해서는 적은 소유와 많은 기여를 뜻하는 인도주의적 정신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등학생과 독서. 나는 중학교에 다닐 때 독서를 많이 한 편이다. 당시의 중학교 과정은 5년간이었지만 도중에 휴학을 했던
1년까지 합치면 6년간을 다닌 셈이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기독교를 중심 삼는 종교적인 책들을 읽었다. 작은 책들이었지만 그 권수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로 일본 기독교 개통 출판사로부터 주문한 책들이었다. 2, 3학년 때는 톨스토이의 책을 즐겨 읽었다. 2학년 때 일본군이 만주로 진격하는 전쟁이 벌어졌다. 어떤 날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발견했다. 방대한 부피의 책이었다. 그때 나는 톨스토이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책이 소설인 줄은 몰랐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것이니까 읽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다. 그러나 곧 그 작품에 심취되었다. 기억력이 왕성한 소년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몇 장면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4, 5년간은 톨스토이에 빠져 살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 안나 카레니나, 부활, 자매록,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그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책과 그에 관한 글들도 읽었다. 역시 어린 시절을 가볍게 살도록 이끌어준 마음의 양식이 되었던 글들이다. 중학교 3학년을 끝내고 한 해를 쉬는 동안에 처음으로 철학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평양 부립도서관이 나의 독서욕을 채워주었던 곳이다. 그때 나는 철학개론, 철학사,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등을 읽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또 기초 지식이 지나치게 빈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열심히 읽었다. 그 덕택으로 철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은 갖게 되었다. 철학에는 어떤 문제들이 지급된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는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다. 후일에 내가 철학을 전공하게 된 원인이 그때 생겼을 것 같다. 독서를 이끌어준 스승이나 선배를 갖지 못한 것은 불행이었지만 그래도 읽었다는 점만은 후회하지 않는다. 4, 5학년 때도 여러 가지 책을 읽었다.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것들을 읽은 기간도 이때였고 몇 권의 세계문학 전집도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독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의 5분의 3쯤은 독서로 보내고 나머지 시간을 학과에 배당했을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도 후회는 없다. 오직 2가지 점이 개선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누군가가 독서의 절차와 내용을 이끌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과 그래도 시간의 반쯤은 학과에 열중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다. 어쨌든 지난 일이다. 이렇게 많은 독서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2몫을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중학생으로서의 나와 정신적 성장을 해온 또 다른 자신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 둘이 다 좋았던 것 같다. 다시 중학생활을 한데도 역시 많은 책을 읽을 것 같다. 그때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만족스러웠으니까. 이렇게 보낸 옛날을 생각해보면 요사이 중고등학생들이 퍽 불행해 보인다. 독서를 할 마음의 여유조차도 못 가지기 때문이다. 가장 기억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강한 시기에 정신적 성장을 뒷받침해 줄 최소한의 독서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다. 고등학교는 대학에 가기 위한 예비 교육이라고 판에 찍은 듯이 모두가 생각해버린다. 따라서 선생들도 자유로운 독서를 권하지 않는가 하면 본인들도 과외 독서를 대단히 위험시한다. 대학 진학에 지장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를 완전히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 쓸쓸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독서를 못한 학생 자신의 손해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나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최소한의 독서는 의무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30분 내지 1시간쯤의 독서는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 때문에 학과의 지장을 결정적으로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얻는 소득은 대단히 클 것으로 믿는다. 경험해보는 사람은 누구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애사심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란 이상한 경우가 많다. 4년 동안 담임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데 20년을 근무한 대학 교수들이 미련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을 떠나는 일이 있다. 20년이면 4년의 5배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째서 한 번 떠나면 20년 몸담아온 학교를 부담감 없이 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모교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 딸의 심정과 같아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혈연관계에 비슷한 것이지만 교수직은 시집온 며느리와 같아서 일해주고 봉급타기에 왔던 때문일까. 그래서 며느리는 시가정에 대한 애착을 덜 느끼는지도 모른다. 지난 겨울 캐나다에 이민을 가 있는 한 친구를 만났다. 그의 말은 나야 45년간을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을 왔지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야 있으니까. 캐나다에 온 지는 1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사이는 캐나다에 대한 애국심이 점차로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만일 캐나다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한다면 캐나다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이라도 져야 하며 그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대답이야 간단하지요. 캐나다 사회와 국가가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언제나 큰 배려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와 같이 위해주는 캐나다를 배반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니까요. 라는 것이었다. 이런 두 가지 계통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직장에 있어서의 애사심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직장의 경영주나 사용주가 회사를 위해 애사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은 며느리에게 시부모와 시가정을 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될지 모른다. 아무래도 아들이나 딸과의 사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상태는 되기 어렵다. 오히려 경영주나 사용주가 진심으로 사원과 근로자들을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회사의 사원들이나 근로자들은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깊은 애사심을 갖게 마련이다. 캐나다와는 아무 인연도 없던 내 친구가 캐나다에 대한 강렬한 애국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같은 심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직장에 대한 애착심과 봉사정신이 약해진다는 것은 직장의 책임자나 경영주 측이 사원들과 근로층의 노력을 얼마나 소중하게 높이 평가해주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인간관계란 주는 것만큼 받게 되어 있으며 선한 것을 주는 사람이 더욱 선한 보수를 받는 법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이 바로 그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반대 방향에서도 설명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갈 때 내가 봉급을 받기 위해 직장을 선택했고 더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그친다면 그는 일평생 애사심 같은 것은 느낄 수 없을 것이며 아무리 좋은 경영진과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원을 감사와 선의를 갖고 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이직이나 전직을 쉽게 하며 근무처에 대한 애착과 봉사심은 자라지 않는다. 결국은 애사심의 결핍이 자신의 불행을 만들게 된다. 직장과 직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높아져도 얻는 바 없는 직장 생활로 일관하게 된다. 이런 양면적 생각을 정리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가? 우선 애사심이 없거나 애사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불행한 직장 생활과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결론을 금할 수 없다. 만일 내가 20년을 한 직장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애사심과 직장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다면 우선 나 자신이 그만큼 불행하고 공허한 생애를 살았다는 결론이 된다. 불평이 많았다면 그만큼 내 심중에 불만이 큰 직장 생활을 했다는 증거이다. 만족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만큼 나 자신의 인생을 공허하게 보냈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의 직장 생활을 가볍고 보람있게 이끌기 위해서라도 직장에 대한 애착과 애사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논리가 되어야 하며 또 애사심이 우리 모든 직장인의
정신적 의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방도는 무엇인가? 그 첫째는 직장이 나를 위해 있거나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대가 때문이라는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 일이다. 극히 부족한 생각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직장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 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며 애사심 같은 것은 평생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누구도 사랑해 본 일이 없는 인간과 같이 노력과 생애의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을 성의껏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값 있는 일을 해야 하며 그 일할 수 있는 고장을 직장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내가 직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며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는 직장에 대한 보람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을 위해 일을 사랑하게 되며 일의 보금자리가 직장이라면 어떻게 애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갖지 않거나 못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생각과 인격의 결함인 것이다. 셋째로, 사람은 누구나 직장에 가게 되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다. 이 직장의 동료들은 일을 위한 동료이면서 인간의 일생을 함께할 친구들이다. 그 동료들을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일은 인간의 떳떳한 도리이며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설정된다. 이러한 동료 간의 애정과 협조의식이 곧 애사심의 하나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과 직장이 있어야 하며 일의 동료를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일이 당연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애사심으로 승화된다.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즐겁게 발전시키며 서로 합심해서 일할 수 있다는 행복감을 얻는다면 그 이상의 애사심이 어디 있는가? 거리를 걷고 있던 두 늙은이가 그때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다름 아닌 애사심이며 애사심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할 책임인 것이다. 만일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는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결과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우리는 한층 더 높은 애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애사심이 생길 수 없으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된다. 이제 직장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까지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누구나 높고 진정한 애사심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직장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도 잃는다. 그러나 진심으로 직장을 위하는 사람은 직장과 더불어 자신의 행복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제 직장을 통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우리는 직장을 내 사회적 생활의 기반으로 느껴 더 높은 애사심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신은 경영자나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다. 직장은 이윤을 최후의 목적으로 삼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 일터를 통하여 모두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여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그 뜻이 한보 더 높아져 직장을 통한 노력이 사회와 국가에 값지게 이바지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애사심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애사심이 높을수록 우리는 값 있는 직장인이 되며 직장을 위하는 정성이 더해질수록 더욱 값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정리해 보면 아직도 우리는 직장인다운 직장인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며 많은 기업체들이 사회를 위한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모든 경영인들과 직장인들이 직장과 일을 통해 가난하고 일 많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신념만 갖게 된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고귀한 애사심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돈보다 귀한 삶. 깊은 산 중에서 강도 세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앞으로 힘을 합해서 많은 돈을 벌자고 약속했다. 물론 강도질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다. 셋이서 한 마을을 향해 저녁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늙은 노인 한 사람이 나타나 자네들은 나무래 치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 금덩어리를 줄 테니까 팔아서 선한 여생을 살면서 남과 같은 생활을 하라고 당부했다. 새 강도는 감사히 생각하면서 그 금덩어리를 받았다.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면 세 사람은 일생 동안 만족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셋은 강도질을 중지하고 제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냇가로 나가 나룻배를 탔다. 한 사람은 노를 젓고 두 강도는 흡족한 표정으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강도 한 사람이 옆에 앉아있던 다른 강도를 물속에 잡아놓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그리고는 여보게 이 금을 셋이서 나눠 갖기보다는 둘이서 갖기 위해 죽였네 라고 웃었다. 다른 강도도 즐거운 표정이었다. 이제는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강을 건넌 두 강도는 금덩어리를 들고 넓은 들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생각은 지각기 달랐다. 만일 나머지 한 놈만 죽인다면 금은 나 혼자 가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생을 큰 부자로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 강도는 길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 칼을 장만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저 집에 가 점심 먹을 것을 준비해 올 테니까 자네는 여기서 좀 기다리게 라고 말했다. 그 강도가 길가 집으로 들어간 뒤 혼자 남은 강도는 가지고 있던 술통에
독약을 타 넣었다. 다른 강도를 죽이기 위해서였다. 두 강도가 어떤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잡았을 때였다. 갑자기 한 강도가 칼을 휘둘러 기다리고 있던 강도를 죽여버렸다. 그리고는 격투 끝에 숨이 차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죽은 강도가 차고 있던 술통을 꺼내 몇 모금을 마셨다. 독이 들어가 있는 줄 몰랐던 강도도 결국은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금덩어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다른 주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조물주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한 뜻과 노력을 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공평하게 살면 다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는 선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이 노력한 대가를 수고 없이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생겨 사회와 질서를 병들게 만든다. 그것은 단순히 강도에게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수고와 기여함이 없이 노력 없는 경제적 보수를 노리는 사람은 결국 사회적 강도와 큰 차이가 없다. 자신과 사회를 모두 불행과 파국으로 이끄는 결과도 같은 뜻에서이다. 그러면 이 강도는 왜 죽음의 종말을 가져왔는가? 돈만이 인생의 목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한데 그 원인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은 돈을 벌더라도 일을 한 보수로 돈을 얻는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돈만을 생각하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범죄의 결과가 된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도 돈만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인생을 좀 더 멋있게 사는 사람은 일의 대가에 해당하는 돈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대가는 생각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을 하며 일이 돈보다 귀중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며 인생을 영광으로 이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도 못 벌고 일도 남기지 못한다. 그러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일도 남기고 돈도 얻게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돈이 들어옴으로 행복해지고 사회에는 일을 남겨줌으로 고마움을 얻는다. 일거양득이란 바로 그런 뜻이다. 그런데 여기 인생을 더 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경제적 혜택을 남에게 주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나도 잘 살고 남들도 잘 살게 함으로써 이웃과 사회를 복되게 만드는 일이다. 진정한 의미의 기업 정신도 그런 것이며 유사히 많이 문제가 되는 노사 문제도 같은 뜻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공장이나 회사는 다 안 되더라도 나만 잘 되고
돈을 벌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도 안 되는 결과가 된다. 위장이 생각하기를 폐나 심장이나 간장은 모두 병들어 잘못되더라도 나 위장만 튼튼하면 된다고 생각해보라. 결국은 위장도 병들고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잘 되어야 우리 회사나 기업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개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결국 나도 못 살게 되고 남도 못 살게 된다는 결과를 만들 뿐이다. 노사 문제도 그렇다. 경영주는 근로자들의 노력과 도움을 얻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근로자들을 도우려는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더 많은 일과 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은 경영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하게 되었으므로 경영 측의 의도와 목표에 적극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회사나 기업체가 몸 전체가 되고 기업주는 머리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근로층은 손과 발의 책임을 맡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근로자를 가족같이 생각하고 회사 일을 내일같이 하자는 말이 바로 그 뜻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눈앞에 보이는 1차적인 목적밖에는 모른다. 처음에는 내가 월급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나는 회사를 위해 일하고 회사는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일은 내가 직장을 통해 우리 이웃과 사회에 무엇인가로 봉사하는 것이 직업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기계를 만드는 것은 그 기계가 우리 사회와 여러 가정에서 쓰여져 그만큼 내 일의 보람이 남는다는데 직장의 목적이 있다. 내가 버스 운전을 한다면 그것은 내 봉급과도 상관이 있고 회사에도 도움 주는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운전을 함으로 수만 명의 승객들의 교통을 도우며 그들에게 편리를 준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며 그리고 최후의 목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는 주어진 일을 통해 우리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일이 즐겁고 내가 행복해진다. 그리고 직장과 기업이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그 결과로 좋은 사회와 행복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뜻까지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가를 쉬이 알게 된다. 그리고 참다운 삶은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나와 직장과 사회를 위하는 정성과 봉사에 있음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만남과 사귐.
인간의 본성은 사귐에 있다.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 곧 사귐의 삶이라는 뜻이다. 아무 사귐도 없었고 또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 사귐은 인격적인 것이다. 개성과 자아성이 뚜렷한 나와 너의 사귐인 것이다. 그 사귐은 인격 자체가 다양한 작용을 내포하듯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 다양한 사귐 중의 하나가 만남과 대화이다. 만남이 모두 사귐이 될 수는 없으나 사귐은 필수적으로 대화를 포함하게 된다. 대화란 반드시 언어의 교환만을 매개로 삼지는 않는다. 그림을 감상함으로 화가와의 대화가 가능해지며 작품을 읽음으로 저자와의 대화도 형성된다. 생각과 사상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폭넓은 대화로 간주할 수가 있다. 대학 생활에 들어온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며 그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개성과 꿈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며 그들과 값진 대화를 나눈다. 교수들을 만나며 강의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육성해 간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몰랐던 사상과 학문이 대화의 내용으로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만남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신적 왕국에 들어서게 된다. 만남과 대화가 이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중에는 폭넓은 사귐과 대화를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사귐이나 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생활 전체를 사귐과 대화에 바치라는 뜻은 아니다. 대화의 시간만큼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사귐과 더불어 정신적 창조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화가 없는 사상은 독선에 빠지며 사귐을 모르는 삶은 공허해진다. 모든 사상과 생활은 사회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값 있는 대화와 서로를 위한 사귐은 대학 생활에서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양인들은 대화가 적은 생활을 한다고 말한다. 침묵의 미덕을 찬양했으며 품위가 다른 인간관계는 소극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에 자연히 대화가 적은 생활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교육 자체가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들도 강의라는 말보다는 토론이라는 개념을 즐긴다. 새로운 지식의 개발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대화 교육에서 성장했음을 자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국민들이 계속 대화운동을 일으킨 것도 대화를 통해 인간 간의 장벽을 헐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목적에서였다. 그러면 우리는 왜 대화를 필요로 하는가? 인간은 정당하고 바른 판단에서 생활의 진리를 얻어야 한다.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폭넓은 대화가 있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반대되는 의견의 섭취이다. 그렇게 얻어진 판단은 나와 사회 속에서 객관성을 지니게 되므로 정당한 지식이 된다. 그 판단과
지식에 의해 행동할 때 우리에게는 잘못과 후회가 없다. 그러므로 좋은 일상생활은 대화, 판단, 행위의 순서를 밟는다. 그 순서가 어긋나면 먼저 행동을 한 후에 그 뜻이 옳았는가를 묻게 되고 자신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거꾸로 된 생활의 순서는 지성인답지 못하며 그것이 습관이 되면 개인과 사회생활에 불행이 온다. 대체로 아집과 독선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화의 습관이 없으며 대화를 싫어한다. 불행한 사회에는 대화가 없다는 뜻이 그 말이다. 윗사람들은 언제나 명령과 권위를 요청하고 지키려는 나머지 폭넓고 자유로운 대화를 갖지 않는다. 그 습관을 이어받는 후대들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아랫사람들과의 대화를 거부한다. 그 때문에 상하의 계층의식이 굳어지며 권위의식이 우리들의 생활을 병들게 한다. 대학 생활에서 얻는 지식과 학문도 그렇다. 배운 지식을 잘 간직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며 내 지식이 절대라는 상념은 위험하다. 고전을 어떻게 해석하며 우리 것으로 만드는가 함에 대화가 필요하며 우리들의 지식이 어떻게 산학문이 될 수 있는가 함에도 대화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우리들의 지식이 사회적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화가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또 대화는 인간적 사귐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자아의 성장 및 인격적 완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화는 생각의 교류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의 공감을 가져오며 인간적인 접촉을 더해주므로 자연히 상호 이해와 인간 및 인격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콩나물은 물을 받아 자란다. 그러나 그 물 속에 잠기는 것도 아니며 한 번 부어진 물을 그대로 간직하지도 않는다. 물은 흘러내려가도 콩나물은 그 물 때문에 자란다. 우리들의 대화도 그렇다. 그 내용이 오랫동안 지식으로 남는 것도 아니며 또 한두 사람과의 대화로 대화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화가 계속되고 그 대화의 내용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장을 계속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의 인간과 사회적 성장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정당하다.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엔 발전이 없으며 교수와의 대화가 없는 학원이 즐겁지 못하며 지도자와의 대화가 없는 사회가 성장이 늦어진다. 대화는 개인의 성장 요소인 동시에 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특히 대화가 이질적인 사회 간에서 필요하며 대립되는 위치에서 요청되는 이유는 갈등의 해소와 공동 목표의 발견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화가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뜻은 좋게 짐작할 수 있다. 대화는 모순과 대립을 지향하여 새로운 미래의 약속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는 자신을 발견케 하는가 하면 대화의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공자는 세 사람이 동행하면 반드시 배움을 주는 스승이 있다고 말했으나 지금은 대화를 통해 누구로부터도 배울 바를 얻는 사회에 살고 있다. 대화가 있는 사회에는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권위가 없어진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는 평등을 전제로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너와 나의 대화는 권위보다도 평등의 질서를 찾아준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므로 협동심과 친밀감을 더해준다. 대화가 없는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병들기 쉬우나 충분한 대화가 있는 사회는 모든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원리가 여기에 성립된다. 대화는 서로의 만남을 두텁게 해주고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 때문에 대화를 가지면 삶의 공동가치와 일치된 목표를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대화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비판, 종합함으로 더 좋은 의견과 더 소망스러운 공동 이념을 발견하는 길이 열린다. 특히 대화가 상하관계에서 잘 이루어지면 그 직장이나 사회의 인간관계 개선은 물론 우리를 공동 목표와 이념으로 이끌어주는 길이 열린다. 우리 모두를 위해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대화의 목적인 때문이다. 만일 우리들 중에 대화를 악의로 이용한다든가 설득이나 복종을 위한 대화를 강요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대화가 아니다. 그것은 인격적 만남을 병들게 하며 공동이익과 가치를 고의로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 아닌 대화를 참다운 대화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잘못된 대화를 바로잡는 것도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대화 대신에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힘으로 억압하는 일은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선의의 대화를 통해 인간적 사귐을 함께하며 우리들 각자의 인격을 높이는 일이 대학 사회에서 필요한 요청과 노력이라는 뜻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풍조가 사회 이념을 찾아 전진할 수 있는 국민 생활에 새로운 기풍을 안겨주어야 하겠다. 우리 선조들이 인습적으로 지녀온 불행한 배습들을 싣고 참신한 사회 희망을 찾아주는 추진력을 대화 있는 대학 봉토에서 육성해 주기 바란다. 유네스코 학생회에서 부끄러운 세태. 지난해 봄이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을 때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였으며 가장 살기 나쁜 국가는 어디로 보았느냐는 설문이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최근에는 세계 여행을 제일 많이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판단에는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순서로는 스위스,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차례로 되어 있었다.
국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역시 스위스였을 것 같다. 미국의 자유와 경제적 부도 부러울 정도이다. 프랑스의 지성과 예술과 문화의 전통은 높이 평가해서 좋을 것 같았다. 영국은 생활이 안정된 곳이며 어디에 가도 문화와 생활의 전통이 깔려있는 곳이다. 스웨덴의 복지체제와 정돈된 생활 모습은 여행객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 자유, 경제, 참여의식 등이 살기 좋은 나라의 표준이 되었던 것 같다. 그 대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싫은 곳으로 느껴진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설문이 있었다. 그 첫째는 중공이었다. 단 과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보지는 못했지만 중공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다. 실업자가 많고 강제노동에 허덕이면서 사는 중공을 좋게 보았을 리가 없다. 그뿐만 아니다.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모택동의 사상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사회가 좋게 느껴질 리는 만무하다. 그동안 외국과의 문을 닫고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고진성과 폐쇄성에서 오는 낙후의식도 대단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둘째로 살기 싫은 나라로 뽑힌 곳이 소련이었다.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든다. 소련의 국민소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물론 우리에 비한다면 훨씬 부한 나라다.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과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상당한 전통을 지닌 사회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소련을 다녀온 사람들은 다시 가고 싶은 곳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비밀에 쌓여 있으며 이중적인 사회구조임을 누구나 느끼게 된다. 호텔을 비롯한 공공시설이나 기관에서 감사와 친절을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해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성인들이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개성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자율성과 고귀함은 엿볼 수 없는 사회구조이다. 일본인들의 짧은 평을 빈다면 어두운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안다면 소련을 살기 좋은 나라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로 뽑힌 나라가 인도였다. 인도의 현황을 아는 사람들은 곧 그 이유를 알 것이다. 우선 심한 빈곤과 무지가 전 사회를 뒤덮고 있다. 그 빈곤과 무지는 우리가 보아도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그 위에 미신적인 종교가 뿌리 깊이 깔려 있으며 계급의식을 비롯한 사회의 정신적 병폐가 인습적으로 깔려 있다. 그러나 소련보다 윗자리를 차지한 것은 무엇일까? 소련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또 올라가서는 안 될 나라로 느껴지나 인도에는 자유와 민주정신이 깔려 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정신적 해방의식과 정치적 자유는 대단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인도와 비슷한 국가들이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었다.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다. 살기 어렵거나 싫은 나라로 뽑힐 만한 나라들이다. 누구나 이런 여론조사의 통계를 보면 한국은 어느 편에 속하는가, 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지 궁금해진다. 자연스러운 심정이다. 한국은
불행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나쁜 나라 중 8번째로 들어가 있었다. 처음에는 불쾌스러움을 느꼈다. 지금은 국민소득도 올랐고 문화나 교육 수준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서열이 아니 곱게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2, 3년 전 통계에서는 한국이 밑에서 6번째였다니 훨씬 좋아진 셈이다. 며칠 전 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아니 곱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씁쓸해했다. 내 친구의 말은 요사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되어가는 일들을 살펴보면 누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 주겠느냐는 것이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초적 출발이 되는 것은 음식물이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어디 음식물에 만족하고 있는가? 비위생적이며 공해에 따르는 의심을 품고 매일같이 식탁에 임하고 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자신도 지난 여름 수박을 사 먹고 온 가족이 복통으로 고생한 일이 있다. 농약이 수박 속으로 들어갔을 리는 없다. 아마 빨갛게 잘 익은 듯이 보이려고 독소가 있는 물감을 넣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수박은 그 하나의 신뢰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초가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장티푸스가 얼마나 번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독감으로 넘겨버리는 실정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올 때 마실 물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특수한 호텔 밖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일상 상품에 대한 불신도가 얼마나 심한가. 의심을 하지 않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피해를 입는다. 국가 규정에 미달되거나 안전도가 낮은 상품이 어디에나 판을 치고 있다. 신문을 읽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 친구 한 사람은 집을 지었는데 계속 습기가 뿜어 집을 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후에 알고 보니 방수제가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전기 불량품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알고도 남는다. 이에 그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휘발유도 없는 나라에 자동차가 홍수처럼 밀려다닌다. 운전기범이나 운전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차를 몰고 다닌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율을 올리고 있다. 매일 몇 명씩 죽고 있으며 몇십 명씩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제도, 의식구조, 정치풍토, 경제체제와 현실 등을 본다면 생각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요사이는 여야당의 대립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더니 야당의 상식 이하의 분열상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암담하게 해주고 있다. 그것이 지도층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우리는 더욱 괴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현실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기 좋아하며 또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낮은 계층의 국민들이라면 오히려 용기와 신념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도층 인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크게 걱정스러운 일이다. 좁은 사회에서 내가 남보다 앞서 있으면 내가 제일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지도층 일반의 사고방식이 된다면 그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언젠지 모르게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희망과 자부심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교만과 독선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스러운 개인이나 사회는 성장을 멈춘다. 그러나 겸손하고 성실한 개인과 사회는 과오 없이 성장할 수가 있다. 문제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함에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신념을 갖고 사회와 역사에 임하는가 함이다. 한때 우리는 쇄국 정책을 쓰면서 우리가 제일인 듯이 살았다. 비극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지금 우리는 형태가 다른 폐쇄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좀 더 겸손과 성실을 배우자. 화려한 선전을 버리고 조용한 건설에 임하며 빛나는 악을 배척하고 보이지 않는 선에 머무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상은 구름 위에 있어도 발은 대지 위에 튼튼히 서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자세가 아쉽다. 일은 결과에서 평가하자. 중동 지역에 많은 노무자를 보내고 있는 회사의 한 간부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비행기로 왕복을 실어 나르고 하루에 1만여 원씩 주면서 한국의 노무자들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인도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노무자들을 고용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인도인들은 하루에 4,5천 원을 지불해도 응할 것 같으며 또 비행기 요금도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대답은 달랐다. 하루에 10,000원을 지불하더라도 인도 사람보다는 한국인이 낫다는 것이다. 인도 사람들은 노동자 한 사람에게 감독 한 사람씩이 달려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농담 섞인 말을 하고 있었다. 꼭 믿어지지 않는 말도 아니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 주변의 일꾼들도 비슷한 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될 수 있으면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다는 생각은 어디에나 있었다. 얼마 전 한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시골에서 온 가정부가 계속 설사를 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물었더니 과식에서 온 영양과다였다는 것이다. 이 가정부가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음식이라도 많이 먹어서 덕을 보자는 심산으로 폭식을 한 것이 설사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아직 이런 사고방식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간부는 또 다른 얘기를 했다. 하루에 2만 원을 주더라도 가능하다면 영국인을 쓰는 편이 좋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영국인이나 서구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우리의 배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편이 좋을 듯 싶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나는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묻어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요사이 다시 그 말을 생각해냈고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래전에 우리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완성시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흐뭇했다. 그런데 생각 밖의 일을 알게 되었다. 고속도로가 끝난 뒤부터 계속 보수 작업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보면 언제나 몇 군데씩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쯤은 보수비가 건설비와 맞먹을 정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럴 바에는 시일이 더 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처음에 잘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선거 때를 앞두고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포장한 마을 길들은 아까운 자재와 시간과 인력의 낭비로 그친 곳이 어디서나 눈에 띈다. 차라리 하지 않았던 편이 좋았을 것이다. 일반 상품도 마찬가지다. 우리 집에는 미국에서 5년을 쓰다가 버린 장난감 말이 하나 있다. 5년을 썼는데도 아직 새 어린 것들이 타면서 즐기고 있다. 그것이 만일 우리 공장에서 만든 장난감 말이라면 그렇게 오래 쓸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10,000원을 주고 사다가 10년을 쓰는 편이 5,000원을 주고 사다가 3개월을 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비용이 들더라도 고속도로다운 고속도로를 만드는 편이 좋으며 임금이 비싼 것 같아도 우수한 물품을 만드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임금의 배를 지불해도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값싼 전기 부속품 때문에 화재를 겪는 일들이 있다. 몇 배가 비싸더라도 우수한 전기 부속품을 쓰는 것은 당연하며 또 그런 제품을 만들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 왜 이런 생각을 해보는가?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한 것 같다. 일에 대한 책임감은 모두가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을 일답게 한다는 자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한 일에는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자신을 갖고 일에 임해야 한다. 한강 다리에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앞으로는 그런 다리는 놓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이 비슷하리라는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모든 부실과 잘못의 책임은 어디에서 오는가? 언제나 일에 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한 일은 그 결과에서 평가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일에 임해야 한다.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며 그 일의 목적에서 어긋남이 없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아직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유가 핑계가 되거나 나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우리도 선진국의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세이며 일의 결과에서 받을 수 있는 일의 평가인 것이다. 겸손을 배우자. 며칠 전 일본에 다녀온 젊은 실업가를 만났다. 그도 남들이 다 아는 말을 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해보면 우리와 큰 차이를 느끼지 않는데 어떤 점이 앞서 있기에 우리보다 잘 살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다.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세상을 볼 줄 모르는 것이다. 세상과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부족과 상대방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법이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왜 자기가 패했는지를 곧 알아차린다. 그러나 운동이 서툰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다. 심하게 되면 운동에 패한 원인을 자신 밖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심중에 있는 더 중요한 요소를 알아야 한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단점도 모르며 타인의 장점도 모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벼가 연글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이삭은 머리를 숙일 줄 모른다. 자기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 남의 장점과 우수성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큰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한 일이 크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 중대한 일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으며 그 일을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일을 하고도 자신이 한 일이 큰 것 같이 생각한다. 무엇이 진정 큰 일인지 모르며 앞으로 해야 할 귀중한 책임을 모르고 산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들 모두가 언제인지 모르게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한두 가지 작은 일을 한 뒤에는 그것을 자화자찬하고 과대평가하는 동안의 사회적인 교만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왜 한국인들은 대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뒤지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제일인 듯이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오히려 겸손히 조용하게 살면 미움도 안 사고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충고를 해준다. 아직 벼이삭이 덜 익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남이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으나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은 더 한층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남들의 장점과 훌륭한 노력까지도 얕보는 습관에 빠지면 큰일이다. 좀 더 겸손해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정신적인 자세가 아쉽다.
외국인들을 대할 때도 그렇다. 그들이 우리들보다 앞선 점이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앞서 있으리라는 선입관념부터 갖는데 잘못이 있다. 그들은 말은 하지 않고 잘난지 않은 일은 없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성실하게 이행하며 사회에서 한 가지 일들은 책임있게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 가지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5가지를 말하면서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교만에서 온 결과인 것이다. 또 선진사회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는가를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얻었을 때는 모두가 그에 따르는 사회생활의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주장이나 주관적인 판단과 욕망을 버리거나 양보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심이 없고 전체의 수능과 협조하는 생활 방식을 모른다. 대화의 습성이 없기 때문에 공동가치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며 비록 공동 목표를 얻었다고 해도 협조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큰일을 하지 못한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를 위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온 습성인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되씹어 보는가?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며 언제나 남만 못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 우리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긍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좀 더 크게 성장하고 지금보다 월등하게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까지도 가벼운 교만심에 빠져 인생과 역사의 큰 뜻을 그르칠까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겸손을 위한 겸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겸손은 언제나 성실을 뜻하고 있다. 겸손하게 노력하며 성실히 전진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단점과 부족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우선 건강을 회복해야 하며 경기에 임하려는 선수는 상대방을 알고서 내 기량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병에서 풀려나면서 새로운 역사의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잘났다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으나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